안녕하세요. 전진명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법학 적성 시험 대비 전진명 강사의 추리 논증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에 앞서서 일단 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진명이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다음 고려대학교에서 14기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2022학년도에 154.5점을 받고 고득점이죠. 나름대로 고득점을 하고 로스쿨에 진학을 했고요. 그 이전부터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사원판단 강의를 하고 있었고 해커스 로스쿨에서 제일 처음 추리논증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나 한양대학교 등의 전국 대학에서 적성시험 초빙 강사로 활동해 왔고 보시다시피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년 연속 리트 시험을 쳐왔습니다. 그리고 99점이 추리논증은 3번 그리고 언어이해는 2번 이렇게 맞았어요. 네. 3번은 99%, 뭐 한 번 조금 부족한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한 점수 인증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시험 문제를 거의 표시를 하지 않고 풀거든요. 2022학년도 실전 문제지인데 보시면 언어든 추리든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본문 내용에는 거의 표지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학생들이 표지를 많이 넣을수록 문제 풀기가 쉽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지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표시를 최소화하면서 문제 풀 때 그 문제를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지만 무지성으로 첫 단락부터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예측하면서 읽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선지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판단 기준들을 엄밀히 세워서 접근하면 좋겠다. 뭐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고 동시에 제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강의의 추리논증 풀이의 가장 핵심적인 스타일은 문제 풀기 전에 예측하고 그 예측한 걸 바탕으로 풀이를 최대한 단축하고 이 단축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줄인 걸 바탕으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제가 풀이할 때 가장 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그 예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이 시간도 단축하고 그 시간 단축한 걸 바탕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금 그 내용에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고득점자들의 성공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는 저런 저의 문제풀이 스타일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문제풀이 자체를 굉장히 라이블리하게 풉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판서를 달달달달 암기해 와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방식들을 제안하면서 그 즉석에서 문제 풀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보여드리는 정말 실전적인 문제풀이를 알려드리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면 3분 이내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문제풀이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리논증은 사실 학생들이 대부분 논리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논리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초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뭐 지금까지 작금의 어떤 추리논증 강의 방식과는 다른 저만의 쟁점 확장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릴 부분이니까 너무 지금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실전적인 문제풀이와 쟁점 확장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잡아드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온라인 학생이건 오프라인 학생이건 상관없어요. 모든 학생들을 직접 관리할 겁니다. 뭐 이거는 좀 첨언일 수 있지만 작년에 제 수강생들 한 90% 정도한테는 제가 시험 전에 다 전화드리고 화이팅 하시라 이렇게 응원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오프라인에 오는 친구들 제가 조금 더 어떤 자료를 주기 편리한 측면도 있고 관리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언젠간 저와 함께 저도 로스쿨 다니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같이 변호사가 돼서 변호사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조교가 될 수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대한 밀착 관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능한 시간 내에서 뭐, 뭐 100%라고는 못하겠지만
제가 가용한 모든 시간을 지금은 리트에 쏟아서 여러분들한테 쏟아서 여러분들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걸 제 목표로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2024학년도 후기입니다. 지금 2025학년도 후기도 슬슬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는데 24학년도에 합격한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점수들을 세팅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점수가 많이 오른 친구는 여기 12개 더 맞은 친구가 있고요. 이제 고려대학교 로스쿨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이 10개 더 맞은 친구는 백분위가 무려 53.5% 올랐어요. 올해도 60% 가까이 오른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희대 로스쿨 다니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점수 자체가 높다고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2024학년도의 경우인데 이때는 제가 거의 인지도가 없을 때 제 첫 제자들인 거죠. 첫 제자들이 이만큼의 점수가 올랐고 올해가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인데 두 번째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 않게 점수들이 잘 올랐어요. 올해 불난이도다 이러면서 평균도 떨어지고 이 더 많은 학생들이 시험 쳤음에도 불구하고 백분위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저희 학생들 뭐 10개 오른 친구도 한 3명 있고요. 9개 오른 친구도 있고요. 점수 오른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합격 수기들 받고 있는데 아마도 1월 달쯤 되면 제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합격 수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 살짝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저랑 연락을 다 해요. 그리고 제 강의에 조교로도 와주시고요. 상담쌤으로도 와줍니다. 그러니까 14기, 15기, 16기 이 제가 들어간 직후부터의 3학기에 3기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제 친구들을 포함해서 15기, 16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로스쿨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2024년도 커리큘럼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2024년도 추리 시험이 왜 어려웠냐, 어떤 측면에서 어려웠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과 또 재작년에 나름대로 저 스스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제 학생들이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험의 트렌드를 읽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파악한 시험의 트렌드는 철학 분과에 대한 이해였어요. 21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뭐 24학년도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기간 동안 인문 철학 파트의 쟁점들은 제가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게끔 출제가 됐습니다. 그걸 제가 수험생일 때 파악을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다른 학원 선생님들 뭐 저희 학원 선생님들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지 않던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그 내용으로 대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꽤나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 변화는 약간 그 낌새가 23년도 피셋에서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변경점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경점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수리출이랑 법학을 엮어둔 문제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원래는 법학 문제들을 베이스로 여기도 수리출이가 한 3, 4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3, 4문제는 틀린다 치고 한 8개 정도는 아니면 10개 정도는 맞고 시작하자 뭐 이렇게 점수를 깔아주는 게 법학 문제였는데 올해는 3번부터 해서 수리추리 문제가 엄청 늘어났죠. 오히려 사탐이나 인문학에서는 수리추리가 줄고 이 법학에서는 수리추리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문제에 대비가 되어 있던 친구들이 점수가 확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의 난이도나 복잡성 증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행시 수준을 넘어서는 행정고시 PSAT를 넘어서는 수준의 입법고시 문제 스타일의 것들까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법계산 파트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한 3년 정도는 분과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법학, 규범 파트와 인문, 사회, 논리, 과학 이 5개 분과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다면 올해는 좀 비주류 영역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인문과 사회를 묶거나 규범과 인문을 묶어서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들 중에서 조금 모호한, 분과 구분이 모호한 것들도 대비할 필요가 생겼고, 이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것도 제가 올해 준비한 핵심 커리큘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시험 직후에도 말이 좀 많이 나왔던 건데, 논리 퀴즈가 없었습니다. 우리 추리논증 공부해보신 친구들, 완전 초시생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봤던 학생들이라면은 우리 시험에서 한 31번에서 34번 사이에는 논리 퀴즈가 2개 정도, 뭐 수리 섞어둔 게 1개 정도가 나오더라, 이런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올해 시험에서는 그 논리 퀴즈가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32에서 34 사이에 퀴즈 같은 거 있지 않았냐. 퀴즈는 있어요. 퀴즈는 있는데 논리 퀴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수리의 비중이 확 늘어났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논리 퀴즈는 연습으로 대비가 되지만 수리 퀴즈는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여러분들이 이 세 문제를 더 맞기 위해서 대비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늘어났다. 그러면 뭐냐, 만점이 40개가 아니라 더 줄어들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퀴즈 문제를 대할 것인가, 이런 기준점들을 세우는 게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을 했을 때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너무나 어려웠었다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뭐 39번 문제, 양자역학 문제 같은 거나 아니면 몇몇 문제들은 생긴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문제풀이하는 관점에서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어요. 이게 이 생긴 것만 엄청나게 무섭게 생긴 거야. 무섭게 생겼으니까 다 넘어가고 나서도 강사들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 어렵지 않나?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뭐 사실 이 2가지는 결론은 간단해요. 결론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입법고시 문제들을 같이 건드려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시험부터는 단순히 추리논증을 메인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PSAT에서 추리논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전 나름대로 PSAT도 초고득점자 출신이고, 뭐 지금은 없어진 모 회사 기준으로 해서는 특정 영역에서 수석까지 했었던, 그리고 아마 19년도일 건데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일반행정 기준 4등 정도까지는 했었던 PSAT에서도 고득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PSAT 문제를 추리 논증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가장 실전적인 강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경점이다 라는 걸 체크해 두시고, 이 변경점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커리큘럼을 재구성했는지도 같이 관심 가져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5학년도 추리논증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느냐. 자, 프리리트부터 파이널 클리닉까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프리리트랑 기초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제가 2025학년도 강의 전에 24년도 강의를 진행했었고 23년도 강의를 진행했었죠. 23년도 강의에서는 기초 강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강의에서는 프리리트가 없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었냐? 기본 강의에 해당하는 것들이 심화에 있었고요. 현재 기초에 해당하는 것들이 기본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추가된 내용들이 어떤 건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심화 실전에 해당하는 것들이 2023년도에서 24년도 넘어가면서 추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에 있었던 내용들이 23년도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었다. 그럼 이제 25년도에 추가된 프리리트는 어떤 것들인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도에 추가된 프리리트 강의는 이제 이미 좀 지났습니다. 10월에 진행했고요. 법학과 과학추리의 기초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학추리, 과학추리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이제 미니 테스트들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했고요. 저희가 이 법학추리랑 과학추리를 심화실전에서 아주 깊게 다루기 때문에 이 프리리트에서는 미니 테스트를 통해서 유형 분류의 기본적인 틀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리리트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강의 자체는 유형 분류를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강의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세부 유형별 연습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로는 올라가 있지 않아요. 온라인 강의로는 올라가 있지 않고 제가 이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취합해서 줌으로 조그맣게 스터디를 다 해줬었거든요. 이 경우에는 심화 강의에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과 함께 다시금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제공드린 문제 풀어보고 모르는 게 있다 이러면은 인터넷 페이지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화 실전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과 함께 좀 커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개별 상담을 다 진행했었어요. 근데 아마 인강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개별 상담에 참가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기획팀하고 논의를 해서 이제 인강을 열심히 수강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오프라인 학습 상담권을 다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리리트는 이 앞에 기초, 기본, 심화, 실전, 파이널, 클리닉 들어가기 전에 가장 어렵다 하는 법학, 과학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 쌓기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음 기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풀이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의 기초 강의라고 하면 이 시험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 이거는 저도 합니다만 여기 더해서 기초 논리학을 수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논리학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논리학이 이 시험의 기본인가 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 타고난 재능러라고 할까요? 타고난 고득점자들은 기본적으로 논리학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도 그 내용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논리학 책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득점자들은 논리학보다는 문제 자체의 흠결을 찾아내는데 훨씬 더 이제 특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결이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문제 자체의 포인트,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는 거에 훨씬 더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논리력에 당연히 기반을 두고 있긴 하죠. 근데 이게 무조건 논리학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푸는 방법을 순서대로 따라오기만 해도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또는 고득점자들이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어떤 순서로 문제를 푸는지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체화할 수 있으면 사실 논리학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쟁점이 나올지 그 쟁점에 대한 답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문제의 틀에 맞게끔 풀어주면 되는 거의 암기형 시험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게 이 기초 강의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다. 물론 암기형으로 풀기 위해서는 기본 강의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긴 하지만 기초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법론을 배우고 들어갈 수가 있다. 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만 다룬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논리학 강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모든 학원에서 모든 강사님들이 다 하는 강의를 저만 안 한다. 그거는 뭔가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학 강의도 합니다. 짧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진행하고요. 대부분은 문제를 풀기 위한 실전적인 방법론, 그러니까 실전적인 유형 분류 방법론에 치중을 하고요. 그 내용에 더해서 아주 필수적인 논리학과 그다음에 오류론, 이 오류론 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선지 함정 찾는데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것 같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다른 얘기를 좀 하나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제가 이 추리 논증에 대한 어떤 오해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PPT를 많이 만들었다가 커리큘럼 강의다 보니까 좀 배제를 했는데 이거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논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 이건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논리학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리학의 성질, 논리학을 설명하고자 하는 성질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기호화에 주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 시험이 처음 나온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어떻게 보면 저는 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논리학으로 문제를 푸는 것.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점수 상한을 30개 이하로 막는 거예요. 일단 어떤 문장을 기호하고 기호한 다음에 연산하고 그 연산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다시 번역을 해야 되죠. 번역하고 연산하고 번역하는 거. 이 과정만 해도 여러분들의 사고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뺏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호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기호화만 필요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형식 논리학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있어요. 두세 문제 더 맞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계산이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쟁점들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이런 논리학, 기호화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수준,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집합과 명제 수준의 논리학만 알아도 우리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 강의에서 진행되는 것 정리하자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저만의 유형 분류 방법론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방법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따라오도록 유도시킬 겁니다. 그리고 아주 필수적인 논리학 수업 진행할 거고요. 논리 퀴즈라든지 오프라인 스터디 진행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강도 컨텐츠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몇 가지가 좀 나눠져서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컨텐츠를 제가 되게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하나로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다음 넘어가서 기본 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 강의는 이제 2024년 1월부터 진행되는 제 강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4월 달에 제 강의로 넘어 들어와서 패스트 트랙 강의를 수강한 친구가 이번에 10개를 더 맞았어요. 그 친구가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게 이 기초랑 기본을 합해뒀던 부분. 이 기초에서 설명해주는 어떤 레이아웃 풀이법을 기본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체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기본 강의에서 그 레이아웃별로 들어가는 어떤 소스가 되는 자료들을 제가 다 설명해 준 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하느냐. 우리 시험에는 정말 자주 나오는 소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6번 정도부터 25번까지 사이의 문제를 보면 항상 인문학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이 인문학 문제들 중에서 매년 나오는 게 하나가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실체적 진실이라고 부르는, 법학에서 실체적 진실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철학적 아이디어예요. 내가 어떤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걸 우리는 이제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법관에 의해서 일종의 지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지식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출제하고 있는 거고요. 이 지식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JTB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이 JTB 조건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된 것들이 10문제가 넘습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출제된지 잘 몰라요. JTB 조건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 거죠.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는데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논리학만 공부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물론 최소한의 논리력도 필요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지식의 가이드라인, 그걸 가이드라인 삼아서 어떤 추가적인 지식들 찾아 나간다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 40문제 있으면 32개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식에 기반한 문제풀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인문철학의 핵심 내용들을 이슈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쟁점들을 핵심 정리로 설명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수업에서 다루는 쟁점은 한 130개 정도입니다. 원래는 이제 쟁점 형태의 책으로 낼까도 고민을 했지만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쟁점보다는 지식 형태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강도 컨텐츠를 통해서 이 빈출 쟁점들이 어떻게 문서화되는지, 어떻게 이제 활자화되는지를 더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빈출 쟁점들 정리해드리면서 이에 따른 이론 학습할 거고요. 소재별 문제풀이랑 문제풀이 방법론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4번을 보시면 문제 출제 방법론 특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스터디로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4학년도 대비로는 스터디로 진행했던 건데 수강생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할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첨삭이 훨씬 더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터디 형식보다는 대형 특강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수강생에 한해서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들을 예쁘게 보여드리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 문제 출제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 기초 강의랑도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기초 강의에서 제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어떤 레이아웃들을 정리해 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레이아웃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출제자의 어떤 시선을 최대한 따라잡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강도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심화 실전 강의 같은 경우에는 리트를 넘어서는 것들로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입법고시 공부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행정고시나 입법고시에서 출제된 PSAT 문제들, PSAT 문제들 중에서 진짜 여러분들 성적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들만 뽑아서 설명드릴 겁니다. 대략 한 400문제 정도가 제공이 되고요. 필수 400문제고 여기는 저는 되게 오래 이 시험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04년도부터 문제들을 봐왔어요. 04년도 문제부터 봐왔고 그 과거의 문제들부터 지금의 문제까지 다 모아서 드릴 거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게 어느 사의 N사 문제들보다 여러분들 성적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자료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00문제와 함께 하프 모의고사로서 여러분들의 고난도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겁니다. 기초 기본에서 1번부터 한 30번까지 출제되는 문제들 중에서 중난이도까지 고난이도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완벽히 맞도록 연습시켜 드린다면 그 다음 이 심화 실전에서는 그 이후의 문제들 고난이도 문제들 또 과학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요 연습책 심화 실전용 연습책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같은 학생이 3번, 4번 다시 사서 풀어볼 정도로 문제의 모음 수준이 좋다라고 저도 자신하고 풀어본 학생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이해랑 법 계산 문제 200문제. 행정고시 문제 중에서 리트랑 관련 없는 법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다 배제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만 200문제 뽑아놨어요. 그리고 사회과학 문제 100문제, 자연과학 문제, 실험 포함해서 100문제 이렇게 총 400문제가 제공이 될 거고요. 이 400문제를 원래는 4주 8회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요거는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심화 실전 패키지로 해서 6주로 좀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은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정이 나면 또 공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는 기출과 강모를 통해서 어떤 유형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 예정이고요. 요거 참 되게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시사 이슈 강의라는 걸 정규 수업 시간 때 한다는 게 참 애매하긴 한데 들은 학생들이 굉장히 평가가 좋기도 했고 재밌었다라는 측면도 있고 올해 시험에서도 시사 이슈 강의에서 진행한 게 나왔습니다. 익명성 문제도 나왔고요. 뭐 시사 이슈 강의에서 건드린 것만 하면 한 8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사 이슈 강의는 뭐 추후에 심화 실전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험 출제 원칙을 이해하면은 되게 대비할 양인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되게 쉽게 대비할 수가 있어요. 시사 이슈 문제들은. 우리 시험은 아무리 늦어도 6월 이전에 이슈들만 출제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문제들을 검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더 이상 그 문제 풀 안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매해 시험 치는 해 직전 5, 6월 정도까지의 시사 이슈를 완벽하게 정리해두면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올해 시험 문제에서도 꽤 많이 나왔고요. 제가 차마 이런 뭐랄까 커리큘럼 강의를 찍는 도중에 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이긴 하지만 정말로 정치 시사 이슈스러운 것들도 출제가 된 게 많아요. 그런 걸 고려해 보셔서 이 시사 이슈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 하는 거 듣고 아마 똑똑한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는 제가 어떤 문제를 말하는지 이해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아마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실 거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널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파이널 강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파이널 강의가 있고 클리닉 강의가 따로 있어요. 파이널과 클리닉을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 강사님들보다 문제수가 조금 적어요. 문제수가 좀 적은 이유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는 외주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문제를 다 출제한다라는 마인드고, 누가 만들어 와도 제가 직접 검토하지 않으면 이 내보내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리 논쟁의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직접 다 만들려고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스카이 로스쿨 이상의 제 선후배들, 저의 선후배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받는 경우에도 제가 검수를 다 하고요. 그리고 스카이 로스쿨이 아닌 사람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문제 출제가 아닌 지문만 요청드려요. 지문 제작만 요청드립니다. 문제는 제가 만들고요. 제가 정한 주제에 따라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피츠버그 대학교 출신이었나요? 아마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이 철학 공부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한테 지문을 받아와요. 그래서 서울대 철학과,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철학과, 아니면은 아예 이제 공대들에서 문제에 필요한 지문들을 받아오고 그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양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다른 강사님들에 비하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다만 대신에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퀄리티가 좋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스스로 말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그렇지만 굉장히 난이도 높게 여러분들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 대비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니까 아마도 풀고 나면 꽤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이널 모의고사에 더해서 이 12시간 연속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진행해요. 제가 뭐 모든 문제를 다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 어떤 문제든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교정해드리면서 한 사람당 최소 하루에 20분 이상을 상담해드린다기보다는 뭐 컨설팅 해드리고 클리닉 해드리는 걸 보장하는 강의가 클리닉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널 클리닉은 하나로 합쳐서 진행되고요. 인강 부분에서는 조금 저렴하게, 클리닉이 빠지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가겠지만 파이널 클리닉은 다른 강사님들과 동일한 시간으로 배분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별 모의고사와 풀셋 모의고사, 그리고 무한 질의응답 클리닉으로 진행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시생들은 이 무한 첨삭이란 개념 아실 거예요. 논술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할 때는 첨삭을 무제한으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리트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풀이를 무제한 첨삭해드리겠다. 죄송해요. 아침 10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거고요. 이 시즌에는 매주 한 명씩 그 직전해 또는 그 전해 15기 또는 16기 학생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저 혼자 모든 학생들을 상담해 드리는 것, 뭐 현재까지는 가능했어요.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날짜를 늘리거나 보조 인력이 필요하죠. 그 보조 인력으로서 15기, 16기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올 예정이고요. 올해도 15기 학생들이 꽤나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졸업한 선배들도 좀 요청드려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무한질의응답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저 혼자, 그리고 이 학생들, 우리 후배님들 기말고사 끝난 다음부터는 저랑 같이 2명이서 페어로 여러분들을 계속 도와드릴 겁니다. 선생님들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리닉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정규 커리큘럼이었어요. 프리부터 파이널 클리닉까지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30개까지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을 맡고 싶다면 필요한 게 특강입니다.
퀴즈 특강, 스터디, 기출해설, 관리반, 리딩북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퀴즈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PSAT 강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논리 수리 퀴즈 특강을 진행합니다. 논리 퀴즈 특강 같은 경우에는 기출로 출제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3일 동안 함께 다 푼다. 이걸 컨셉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책 두께가 정말 거짓말 하지 않고 한 이 정도 두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 학원 가서 보시면 나올 텐데 5cm 정도, 4, 5cm 정도 됩니다. 4cm에서 5cm 정도 되는 책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요. 보통은 3일 연속, 3일 연속 문제 풀면서 밤마다 리뷰해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특강 인강으로는 좀 짧게 한 6시간 정도가 보통 올라가지만 실제 강의 시간은 제 지난번 경험을 따르면 한 30시간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논리 퀴즈를 풀어보고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난 논리 퀴즈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 논리 퀴즈 특강은 1월에 진행됩니다. 1월에 진행되고 이 논리 퀴즈 특강 한번 딱 해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요. 내가 이 40문제 중에서 논리 퀴즈 3문제 이하를 맞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또는 이걸 맞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 구분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서는 강의가 될 거다. 그리고 동시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부 또는 약점들 아주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교재 샘플은 해커스 로스쿨 강남점 본원에 가도 있고요. 필요하시다면은 저한테 이제 요청하시면 촬영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책 형식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온라인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 강사님이 약점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구나 라는 거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리 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낼 수 있는 것들만 좀 정리해서 드릴 건데요. 사실 수리 퀴즈를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모든 수리 추리를 다 맞으려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인서울 로스쿨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리 추리 문제들 중에서 법 계산이나 수식 이해 문제들은 풀 수 있어요. 여러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넘어서는 수리 퀴즈 문제들 굳이 풀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제가 싹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그 정리해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안 되나 판단해 보시고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논리 퀴즈 특강이든 수리 퀴즈 특강이든 저랑 같이 한 3일씩 숙식하면서 모든 문제 다 풀어보고 풀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행정고시 준비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행정고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논리 퀴즈 특강을 무료로 제공했었습니다. 무료로 제공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시험을 3번 치면서 단 한 번도 논리 퀴즈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단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지만 요번에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한번 도전해보겠다 라고 하고 올해 물론 조금 쉬었다곤 하더라도 언어를 90점 이상 깔끔하게 맞고 1차를 붙었었죠. 그런 학생들의 사례를 봤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논리 퀴즈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이든 할 수 없다는 확신이든 어느 쪽에는 확신을 갖고 나야 나머지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1월 중에 여러분들에게 논리 퀴즈와 수리 퀴즈에 확신을 얻게 되는, 풀 수 있든 없든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당연히 행정고시, 입법고시, 민경채의 문제들입니다. 자, 스터디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해 왔고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만 좀 줄여 왔어요. 작년에는 제가 휴학생이었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2학기 때 복학을 하기도 했고 내년 1학기부터는 좀 학교를 열심히 다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 말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다녀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하에서 봤을 때 이 스터디라고 하는 것들을 오프라인 스터디로 모든 걸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가 굉장히 이제 자주 활용될 것 같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기존에는 수강생들
오프라인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무료로 제공해 왔었고, 온라인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연락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좀 제공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후에 진행될 스터디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모든 학생들을 다 케어하고 싶지만 모든 학생들을 다 케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망가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출제나 선지 제작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인원수를 넘어가면 제가 첨삭을 해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무료로 제공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이론학습 스터디나 리딩북 강독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나눠드리는 책에서 발생하는 아주 소소한 부대 비용을 제외하면은 비용을 받지 않고 스터디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 학원과 논의 과정에서 이거는 유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다 무상으로 아래 스터디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필수 도서 강독 스터디예요. 필수 도서 강독 스터디가 어떤 것이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다루는 책을 필독서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필독서가 수백 권씩 있어요. 정말 그게 다 필독서일까? 아닙니다. 단언컨대 5권에서 6권 정도의 책만 읽어도 여러분들 10문제는 더 맞을 수 있어요. 그 이상 책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뭐랄까 교양서를 볼 시간에, 교양 필독서를 볼 시간에 수능 특강 펼쳐서 정치랑 생물 듣는 게 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독서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이 강사 게시판에 다 올려두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고, 정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총 4권에서 올해는 5권에서 6권 정도의 책을 같이 읽어볼 거고요. 읽을 때 중요한 점들을 제가 다 밑줄을 그어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들만 외우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책들 특징이 뭐냐? 뭐라고 해도 강의를 하지 않으면 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절대 읽지 않는 책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이 책들 꼭 읽으시면 굉장한 점수 상승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요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론학습 스터디라는 게 뭐냐? 기본 강의에서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할 연구 방법론 같은 것들을 수업할 건데, 그 수업 내용들이 정규 강의로서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주어져 있는 기본 강의 시간은 총 16회차, 8주에 16회차밖에 없어요. 16회차의 시간 동안에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설명해 드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도서 강독 스터디와 이어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론 설명 스터디를 따로 진행할 겁니다. 재작년 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총 4회차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이 책 자체가 원래 정규 학기 한 학기를 통으로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은 투자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완벽히 체화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이론 학습 스터디를 진행할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보통 진행을 하기 때문에 녹화 강의가 남지 않아요. 녹화 강의가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매번 열심히 참석해 주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뭐 선지제작 스터디나 리딩북 또 스터디 같은 것도 비슷하다. 리딩북은 조금 이따가 또 보시게 될 겁니다. 계속 리딩북 관련해서 좀 미루는 것 같은데 뒤에 좀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출해설. 네, 리트 전개념 기출해설 작년에 한번 찍었습니다만은 작년 강의는 실전에 적합하게 이제 강의를 찍었어요. 말 그대로 판서하면서, 그러니까 시험지 위에서 판서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읽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설명드렸었던 게 이제 작년 강의고, 올해 강의 같은 경우에는 PPT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작년에 이미 실전 형태로 풀어놓은 게 있으니 그 기출 해설과 올해 새로 나온 PPT 형식의 기출 해설을 서로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신 기출에서부터 최초의 기출까지 전부 다 모든 기출 문제들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리트의 추리 논증, 피셋에서 상황 판단과 언논리, 그리고 입법고시까지 모두 대비해드릴 예정이에요. 물론 이제 피셋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은 강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지금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언어논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리트용으로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리트 피셋 언어논리도 전개념 기출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시험과 관련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쓰는 건 아깝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표시를 해서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넘겨드릴 테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텐츠 밑에 보시다시피 리트 추리 논증 그리고 행입시 피셋 언어논리 상황 판단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되겠죠. 이 기출 해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특강을 어떤 학생들은 무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관리반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프리미엄 관리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는 관리반이고 그 관리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강들을 다수의 특강들을 무료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 제가 직접 컨설팅 해드리는 관리반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학원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물론 학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전사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저 혼자 직접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관리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 해커스 로스쿨 강남점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관리반 홍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해드리는 관리반인 만큼 조금 컨텐츠 측면에서도 많은 것들이 확장이 돼요. 이 기출해설 특강도 전부 무료로 들어가고요. 퀴즈 특강도 무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제가 진행했었던 거의 모든 특강들에 대해서 다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개인 상담 시간을 보장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그 커리큘럼 자체를 제가 개인화해서 만들어드려요. 근데 그걸 길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달치씩 끊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어떤 걸 공부해야 될 것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정리해드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다 해드린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언어 이해도 99.8%, 99.1%를 2년 연속 맞았고요. 추리 논증을 3번을 99% 맞았습니다. 언어 추리 실전 99%, 그 이상의 점수를 받은 강사가 직접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7개월의 삶, 1월 달부터 진행될 7개월의 어떤 삶을 제가 완벽하게 세팅해 드릴 겁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점수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정표 만들어 드리고요. 이 경우에는 제가 언어 이해 일정표도 작성을 해 드립니다만은 이 강사님들 들으시는 강사님들에 맞게끔 조금씩 조정은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자료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오전 저녁으로 나눠서 학습 자료가 제공되고요. 이 학습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독서 자료 같은 것들까지 싹 다 제공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개별 단톡방을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몸이 하나인데 아무리 조교가 여러 명 있어도 모든 질의응답에 완벽하게 대답을 해드리기는 힘들어요. 한계가 있죠. 근데 이 프리미엄 관리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시간 없이 질의응답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제가 원래 보통 새벽 3시에 자서 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거든요. 3시에서 6시 반 사이인 학생들 다 주무실 거니까 그 시간 제외하고는 제가 다 질의응답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리딩북 드디어 나오죠. 월간 리딩 교재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매달 다른 주제로 교재를 제공하고요. 혹시 뭐 아시겠지만 대치동 학원에서는 비문학 교재를 매달 나눠주는 게 약간 뭐 트렌드랄까요? 원칙이랄까요? 거의 항상 모든 학원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월간 리딩 교재라는 거 리트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리트 시험 문제는 전부 다 비문학 제재들인데 그럼 비문학 제재들에 대한 정리는 수능 학원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리딩 교재를 따로 만들었어요. 오프라인 수강생들이 조금 더 구매하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강의 수강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다 이제
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학원 내에서 진행되는 교재고 부교재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요청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가 어떻게 나가냐? 이런 책입니다. 표지만 나와 있어서 직관적으로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리트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쟁점들 소재별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리딩 교재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2023년도 11월에 출간이라기보단 출력된 법규범에서부터 인문 철학 파트, 그리고 법규범 파트, 과학 철학까지 총 8개로 제공이 되고요. 매권 120페이지 내외 정도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 스크랩, 그리고 기출 지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크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올해 시험을 굉장히 잘 본 친구가 있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초고득점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닐 수 있지만 예년 대비로 해서 거의 30점 가까이 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수강생 중에서 가장 열심히 제가 요구한 바를 따라온 친구거든요. 그 친구랑 함께 만든 자료예요. 그 친구가 이제 수능이 아니죠. 리트 공부를 하면서 정리했던 자료, 제가 오더한 대로 정리했던 자료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한 번 더 다시 예쁘게 만들어둔, 그래서 내용을 싹 갈아엎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론 그리고 좋은 글들을 이제 정리해 둔 것들, 그리고 기출 지문들, 이런 것들이 내용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 수강생이나 프리미엄 관리반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월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요. 온라인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단톡방 통해서 이제 공지 드리니까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학 철학이랑 정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8개월 동안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과학 시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고 싶은 제 욕심이 있는 영역이라서 출간 일정을 미정으로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8번까지는 이미 원고가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도 더 내용들이 나갈 수 있다. 다른 학원들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전에 비문학 공부할 때는 누구나 했었던 것들, 그걸 다시금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딩 교재는 말씀드렸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관리반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안이 잡혀 있는지 굉장히 흐릿하지만 뭔가 뒤에 많이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뭔가 대비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고민해서 진짜 넣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다 제가 가능한 것들만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모두 지켜질 약속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죠? 해커스 로스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학원 들어가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학습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학습 선택의 기준이란 무엇인가? 모든 수험생들이 같은 수험생들이 아니죠.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들 각각이 이제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20대 초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20대 후반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고, 대학생이 아닐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이 시험을 처음 쳐보는 사람, 완전히 처음 쳐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을 한 번은 쳐본 적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분화할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완벽히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총 4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나눠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초시생이에요. 우리 시험을 처음 쳐보는 사람들, 아직 아는 게 굉장히 없죠.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학생들일 건데, 무턱대고 문제를 풀어봤을 때 받은 점수는 처참하고, 그래서 이제 인강을 찾아보고, 그래서 저 강사가 어떤 말들을 하는지 유명하니까, 또는 저 사람 점수가 좋으니까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면서 제 강의를 찾아온 초시생 친구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초부터 따라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기초부터 따라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기초와 함께 진행하는, 또는 작년에 진행했던 기출해설 강의를 무조건 같이 들어주는 게 좋아요. 기출해설 강의랑 기초 강의를 같이 연결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큽니다. 물론 이제 기본 강의에서 나오는 이론도 중요한데,
일단은 이 시험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는 게 초시생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맨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논리학이네 뭐네 하는 것들 공부하면서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1년을 날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초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시험은 원래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됐고 이 고득점자가 봤을 때는 이 설계 분석에 어떤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 이해를 기출해서 해설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만 잘 이해해도 초생이 해야 될 일은 끝이 난다고 봅니다. 그걸 다 한 다음에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뭐 실전 강의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재시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재시생은 나눠야 되겠죠? 사람들 나눠야 되는데 30개 이하냐 30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30개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약점이 계산이에요. 계산이거나 아니면 정말 극히 드문 경우에 이제 언어 철학 파트가 비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30개 이상에서부터는 원래 좀 올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화 실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고난도 문제들에서 나오는 어떤 이슈들을 다 정리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30개 이하라면은 그냥 기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냐? 말이 심한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정확하게 찾아보고 공부하시면 30개는 진짜 엔간하면 나와요. 27개까지는 누구나 맞을 수 있어요. 이 시험은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에요. 공부하면 오르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20개다? 15개다?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30개 이하인데 내가 뭔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이 신뢰가 안 가. 논리학이든 뭐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기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기본 강의에서 뭐 법 파트는 좀 넘어가더라도 인문 파트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시고 나면 아, 내가 이걸 공부를 안 해서 틀렸구나. 정말 공부를 한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확신할 겁니다. 요번에 그 전체 통으로 나오는 패스, 올 프리 패스 나왔죠? 프리 패스 강의를 통해서 인문 철학 강의라도 꼭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시고 나면은 공부해야 될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게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풀이의 시각 전환이 필요해요. 기초 강의에 대한 내용들이랑 관련 지어서 한번 내가 뭔가 잘못 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으면 기초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요. 저한테 시험지 들고 오세요. 엔간하면 제가 진짜 뭐 외국에 나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 만나 드리니까요. 문제풀이 시각 전환 한번 할 수 있도록 상담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시생들이라면은 저한테 상담 한번 받아봐라. 사실 제 강의는 초시생보다는 재시생들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한 번 시험을 망쳐봐야 어떻게 해야 점수를 올릴지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재수생, 재작년에도 재수생 대상 컨셉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은 힘들어 본 학생들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약점 보강을 해드릴 자신이 있으니 30개 이하인 학생들 중에서 30개 정도 맞고 싶다 또는 31개 정도 맞고 싶다 연락하세요. 그리고 기본 쟁점 강의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직장인이나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직장인들은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현재 21개야. 추리가 21개야. 근데 스카이로를 가고 싶어. 이건 명확한 목표 설계가 아니죠. 현실 인식을 하고 어디까지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1년에 올릴 수 있는 점수의 상한은 30점 정도입니다. 언추 합쳐서요. 언어 추리 합쳐서 30점 정도는 올릴 수 있어요. 올린 친구들을 매년 봐왔고 올해도 2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라면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죠. 퇴근하면 18시 23시 이후에 자면 다음날 출근은 어떻게 해요? 못하죠?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주중 기준으로 했을 땐 짧으면 3시간, 길어도 7시간 밖에 안 되는 게 직장인의 생활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앞에서 제가 10개 더 맞고 100분이 50% 오른 경위로 간 친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친구가 직장인이었어요. 6시에 퇴근하고 저녁 강의 들으러 오고 주말 강의 들으러 오고 이 친구한테 제가 전달했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너가 풀 수 없는 31번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다 찍어라.
풀려고 하지 말고 앞에 30번까지를 완벽하게 맞게 해라. 그 친구는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서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 맞아서 30개를 맞은 겁니다. 앞에서는 2개 틀리고 뒤에서는 2개 맞은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충분히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바가 진짜 스카이가 아닌 다음에야 30개 맞으면 기본은 하는 거거든요. 직장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개 맞고 본인 베이스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력들만 잘 살릴 수 있으면 뭐 직업국 인서울 라인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필요하면은 또 연락해 주시면 잘 정리해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에다가 천착하지 말고 기본이 되는 걸 완벽하게 맞겠다. 그리고 계산 문제들 좀 더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재학생들은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문제 푸는 것보다는 어떤 배경 지식들을 쌓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학부 수준의 학부 교양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라는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 교양 수준에서 전 영역에서 교양 수준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험은 점수 나쁘게 나오기가 힘든 시험이에요. 인문철학이든 법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딱 학부 1학년 수준으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돼요. 이제는 문이과 통합이잖아. 앞으로는 쭉 문이과 통합 될 거고, 지금 한 2, 3학년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수학 때문에라도 이제 뭐 문과든 이과든 한 번씩 기웃기웃 해봤을 거란 말이야. 로스쿨 준비한 친구들이라면은. 그러면 이과 지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전 믿고 싶어요. 있다면 수능 특강 펴시고 수특 펴셔가지고 이제 생물 1, 그 물리 1 이것만 공부하면 돼. 이것만 그냥 들어만 보면 돼요. 들어서 이 키워드만 잘 익혀둬도 학부 교양 수준은 되거든. 그래서 생물 1, 물리 1 듣고 인문 철학 공부 좀 하고 하면 재학생 때 할 수 있는 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된다. 그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학생 친구들이라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디컬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수능 특강 펴셔가지고 정치 그리고 여기 생물 1 그리고 물리 1까지 좀 더 여유가 된다면 경제까지 들어주시면 굉장히 점수가 잘 오릅니다. 그리고 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하는 그런 기시감이 많이 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재학생분들 3학년 이하의 재학생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문제 푼다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배경 지식 쌓으세요. 배경 지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끊임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겁니다. 학원을 통해서 전달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학원 외에 어떤 컨텐츠들을 통해서 전달드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올해 그 25학년도의 경우에는 조금 학원 강의에 좀 더 치중하고 학원 내에서 컨텐츠를 많이 제공할 거지만 그 이외에도 협력을 통해서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 교양 수준의 배경 지식 어떤 걸 위한? 리트를 위한 그런 리트를 위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많은 방안들을 강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초시생이라면은 기초 강의부터 쭉 따라오되 기출해설 강의 옛날 거 들으면서 계속 체화를 해라. 재시생이라면은 기본 쟁점 강의 필수 듣고 거기서 문제풀이의 시각 전환하는 걸 하면서 추가적으로 본인이 모르고 있던 배경 지식들을 계속 쌓아 올리는 과정을 거쳐라. 그리고 저랑 상담을 통해서 약점 찾고 보강하셔라. 그 다음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한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어차피 버려야 될 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 쌓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제 연락처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이메일이에요.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커리큘럼 영상이기 때문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는 제공해 드리지 않지만 수강생 전원에게 제 개인 연락처를 제공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지간하면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답변해 드립니다.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 확인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읽지 못하고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난 경우에 읽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드리는 것 자체가 저희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 답변 드리고요. 또 제 개인 연락처를 이제 온라인 학생이든 또는 오프라인 학생이든 다 볼 수 있도록 제가 다 공지를 해둘 거라서 그쪽으로 연락 주시고 상담 잡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이메일 그리고 연락처까지 여러분들한테 모든 소통 수단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인강으로 보는 강사다?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컨텐츠 쌓아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려드릴 멘토에 가까운, 제가 재작년에 처음 찍을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동네 형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학생이다, 제자다 이런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수험생이고 학생이지만 앞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시고 변호사가 된다면 저랑 같은, 제가 로스쿨 졸업한다 하고 변호사가 됐을 때 이야기지만 같이 됐을 때는 함께 같은 직군에서 일할 동료고요. 같이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서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스승과 제자, 뭐 강사와 학생 이 정도의 관계지만 더 깊은 관계가 되고 더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생분들 한 명 한 명이 성공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서 여러분들께도 뭔가 변화의 가능성 또는 뭔가 성공의 가능성 또는 이제 발전의 가능성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이제 굉장히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저기 인강 강사다, 그러니까 나는 강의만 들으면 된다 하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강의 이상의 것들을 저를 통해서 얻어 가시고 또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로스쿨 졸업하고, 저도 졸업 못했으니까 같이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2025학년도 법학적성 시험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전주명이었습니다.